네, 생명존중 10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에는 이번 시간에 우리 10주차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대학 내 폭력의 문제를 갖다 이제 같이 다뤄보고 있는데요. 1교시에는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제 폭력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즉 선후배 간의 어떤 물리적인 폭력의 문제, 그리고 또 성폭력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연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 뭐 이렇게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봤었는데요. 그 중에 앞의 두 가지, 즉 선후배 간의 어떤 물리적인 폭력의 문제, 뭐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또는 MT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이제 물리적인 폭력의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폭력의 문제로 성희롱의 문제, 또 성추행의 문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살펴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표현하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유형의 성희롱 문제를 갖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젊은 그 남학생, 여학생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의 문제, 꼭 남녀 간의 어떤 연인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데이트 폭력. 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다뤄볼 텐데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 또는 친구 등이 상호 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유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신체적, 또 정서적, 성적. 이런 이제 폭력을 갖다가 우리가 데이트 폭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트 폭력은 아무래도 연인 관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거예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연인 관계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해도 안 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오는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랑을 강요하거나 또는 어떤 뭐 사랑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그게 언어적으로든 또는 정서적으로든 또는 성적으로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데이트 폭력인데요. 이 데이트 폭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유형으로 이제 그래서 나누고 이제 그러는데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네,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신체적인 폭력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성적인 폭력이 있을 테고, 정서적인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폭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체적인 폭력은 뭐 사실은 이런 거는 물리적인 폭력도 여기 이제 들어가요. 또 뭐 이를테면 뭐 손발로 직접 폭행을 한다라든가, 그렇죠? 흉기로 위협을 한다라든가, 목을 조른다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폭력을 갖다 이제 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고요. 성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뭐 성행위를 갖다가 이제 하거나, 또는 성관계 영상을 갖다가 촬영을 하고 그것을 유포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또 협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성적 폭력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서적인 폭력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죠. 말로 하는, 물론 이제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폭언도 여기 이제 또 포함이 돼요. 또는 무시를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갖다가 이제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정서적인 그런 이제 위협을 갖다 받는 그런 문제들. 또 경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박을 하거나, 또는 상대를 협박하는 도구로서 스스로 자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공포감을 갖다 조성하는 그러한 유형들이 정서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제적인 폭력은 이런 것들이에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갚지를 않거나, 또는 갈취를 하거나, 또는 뭐 피해를 갖다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그런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현황은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도 이제 조사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2017년까지 이제 통계이긴 한데, 뭐 최근에도 또 더 늘어났겠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또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데이트 폭력의 현황이 이게 입건된 건수만 보더라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유형이 폭행, 상해, 물리적인, 신체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체포, 감금, 협박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 이게 폭력이다라고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 왜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라고 그럴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사랑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러한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남녀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씨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데이트 폭력, 즉 폭력적인 그런 결과다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 자괴감, 성격장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 폭력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뭐냐면 지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이트 상대를 갖다가 몰래 만난다고 생각하는 의심, 이런 것들이 어떤 폭력으로 이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가 또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트 폭력을 갖다가 유발시키는 그런 요소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 상대를 소유하려고 한다라든가 또는 강압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바로 데이트 폭력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딱 어느 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요. 바로 지속이 되는 그런 이제 원인들은 이제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환경적인 요소들, 즉 지속적인 협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라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경우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왜?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 또 아니 잘 사귀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뭐 거기서 폭력이 발생하고 그러면 얼마나 주변에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 대한 부끄러움과 창피함,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도 안 하고,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여성을 억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부장적인 그런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생각들, 내가 힘도 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든가, 이거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애정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주위에다가 도움을 갖다 청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게 데이트 폭력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요소로는 주로 이제 그 피해자들은 여성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제 피해자예요. 뭐 반드시 여성들만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 신체적인 측면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주요 피해자가 여성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또 이것이 이제 그 파생하는 효과로서는 여기 보면은 여성 혐오 분위기를 갖다 확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이것이 지속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도 영상을 보시겠지만은 분명히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 상황을 갖다 설명하니까 뭐 연인들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해가지고 풀어준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이것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인들이 지속하게 되는 요인이고요. 특히 가해자의 특징을 갖다 살펴보면 이제 주로 남성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남성들이 이제 가해자인데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폭력의 원인을 사실은 자기가 어떤 폭력을 행사한 것이 가해자로서 그것이 범죄 행위인지를 모르고 상대 여성에게 전가를 한다고. 제가 어떻게 해서 내가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그리고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자기 변명, 합리화, 정당화 이런 것들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피해자를 갖다가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 이 범주 안에다 두려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그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다,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게 되는 거고 특히 가해자의 특징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성은 가해자로서 이제 그렇다고 치자고요. 예, 주로. 그럼 여성은 주로 이제 피해자인 입장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성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해자의 그런 폭력 원인이 자기도 나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폭력은 폭력인 것이에요. 예. 그리고 폭력은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가해자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를 갖다가 단호하게 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만나고 그러면은 제가 이상하게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다른 또 일을 갖다가 벌리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쉽게 데이트 폭력을 피해자로서 당하면서도 끊지 못한다.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성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제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가해자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애정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뭐 조금이라도 뭘 하고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조금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인식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고 그 대책은 무엇일까요? 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예방 또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연인 관계에서 같이 어떤 데이트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폭력 성향이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은 의심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과 평소에 성에 대한 진지한 진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에만 끌려서 그래서 사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믿음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왜 이게 꼭 뭐 이제 데이트 폭력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 범죄 중에서 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섣부르게 사람을 갖다 너무 이제 믿는 데서 오는 그런 이제 그 사회 현상이거든요. 마찬가지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도 물론 그동안 충분한 그런 교제를 갖다 통해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믿음 이런 것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이나 대책으로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우리 이제 대학에서 일어난다면 대학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필요하다. 데이트 과정에서 연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이것은 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다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적 가해자, 피해자인 남녀 모두에 대해서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연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폭력의 문제는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데이트 폭력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가지는 그러한 인식들 데이트 폭력 이후에요. 피해자의 약 40%가 폭력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 그래요. 이게 여성의 전화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던 이제 그런 문제인 거고요. 신체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이유가 첫 번째,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60%. 신체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26.4%. 뭐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갖다가 끊지 못하고 어느 정도가 80%가 넘는 사람들이 지속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얘기는? 그쵸? 그리고 참고 견디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고 견디면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커다란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실제 사례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다 못해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끔찍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선 후에야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길에서 전화하던 남성이 옆에 있던 여성에게 마구 발길질을 합니다. 벽으로 밀어붙여 주먹을 휘두르고 도망가려는 여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또다시 발로 차고 정신을 잃은 듯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되니까 피부성이었어요. 계약을 좀 하느라고 제 실제 시간 좀 많이 걸었어요. 어제 새벽 서울 신당동에서 22살 수모 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겁니다. 손 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여성을 피신시키자 이번에는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을 막무가내로 지나면서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고 인도에 설치된 펜스도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손 씨와 추격전까지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단 폭력 자체가 그냥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무도 안 도와주면 여자는 죽을 것 같아서.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5%.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피해 여성과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았는 분이 평상시에 있던 그 감정이 술 한잔 먹다 보니까 폭발했어요. 단지 피해자 전화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손 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네, 데이트 폭력을 넘어서 이거는 중범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하나의 사례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택가에 산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숨지기 전에 여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논현동 주택가입니다. 33살 강모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유유히 걸어갑니다.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무참히 때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이 자리를 떠난 겁니다. 기자가 도망가는 걸 제가 보고 이제 그쪽으로 갔거든요. 여자분이 피도 많이 흘리고 있었고 강 씨에게 맞아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35살 이모 씨는 결국 나흘 만에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입니다. 당시 숨진 여성은 헤어져준다는 말에 남성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숨진 이 씨의 지인들은 전 남자친구인 강 씨의 폭언과 폭행이 여러 달 동안 계속됐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폭행을 당해서 그 여자가 갈비뼈도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이 씨는 급기야 강 씨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가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강 씨가 이른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폭행 예안이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있어 파출소로 데려가긴 했지만 벌금을 내자 풀어줬습니다. 충분하게 아는 상태였었고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었고 하지만 강 씨는 파출소를 떠난 지 2시간 만에 이 씨를 불러내 무참히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고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괜히 마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는 물질이 있잖아. 그때지 남의 말이 말이야. 하지만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동거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에 의거해서 긴급 인지조치라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에도 서울 가락동에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벌어진 살인이나 살인 미수는 467건에 달합니다. 그저 연인 사이의 일이라는 무관심 속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YT의 이경욱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고 남의 일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까지 사실은 대부분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을 갖다 우리가 거울 삼아서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엄격하게 데이트 폭력, 연인 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폭력의 경우에도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클레어법이라고 해서 2009년에 자신의 남자 친구로부터 살해당한 클레어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다루고 있고요. 미국도 여성폭력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1990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아예 금지하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신체 공격, 스토킹, 폭력 위협 이런 것들이 형사상 범죄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데이트 폭력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이제 사법기관에서조차 이렇게 물은 대응을 갖다 이제 하고 있어요. 빨리 이와 같은 법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또 기존에 있었던 법 체제에서는 개정이 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같이 또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건수는 한 해 8,000건 이상이고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도 4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을 격리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최모 씨는 지난 3월 사귀던 남성에게 헤어지지 못할 바에 죽겠다고 말했다가 의자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둘은 헤어졌지만 남성은 아직도 최 씨를 찾아옵니다. 사귀는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 사이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 건수는 3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000건을 넘겼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관련 법이 없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 때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트 폭력 처벌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한 피해자만 한 해 평균 40명이 넘지만 중상이나 살인의 이유상 입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내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JTBC 김태혁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어떤 심한 그런 상태가 등장을 해야지 뭐 100일 동안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100일 동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도 늘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건 뭐 피해자의 많은 부분이 이제 여성들이긴 하지만 남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가해자에게 폭력 행위를 단호하게 항변을 해라. 예. 단호하게 이제 항변을 하고 처음 폭력이 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태도를 갖다가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피해자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 친구, 상담 전문가 등 조력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해결 방법을 갖다가 빨리 찾을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피해자는 최대한 폭력 상황을 갖다가 가능하면 폭력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지 말고 그 자리 자체를 아예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나 직장 길거리에서도 혼자 있는 거 가급적이면 피하고 또 한 번의 폭력이 있고 그 이후에 지속될 것 같으면은 이제 가해자를 만날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혼자서 절대로 만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동행을 해서 만나고 또 이런 그 폭력의 속성을 가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다. 집과 학교 또는 직장에 오가는 시간이라든가 또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면 동일하게 하지 말고 그런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아까는 동행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패턴도 본인이 바꿔서 그 상황을 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해자의 용서, 설득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 그럴 때는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건 이제 실제 사례를 각색한 건데요.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 영상은 실제 경찰청 신고 전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나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집인데요, 혹시?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바로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위급할 때 신고자의 위치를 먼저 말하세요. 112는 당신을 지킵니다. 112를 도와주세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기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약간의 빈틈을 이용해서 112를 눌렀는데 여기 112 맞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데이트 폭력, 사랑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러한 범죄 행위.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영상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2교시에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대학 내에서 어떠한 폭력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또 그런 폭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갖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